안녕하세요, 자수제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주요 사건들과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난 뒤에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사건은 바로 1922년 집권한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권입니다. 파시즘이란 이탈리아어로 묶음, 단결 등을 뜻하는 파쇼란 단어에서 기원하였는데, 간단히 말해 국가와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개인이 희생하여야 한다는 전체주의 사상을 말합니다.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탈리아는 전승국임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업자까지 늘어나게 되자 국민들은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베니토 무솔리니가 파시스트당을 조직하고 1922년에 소위 로마 진군이라 불리는 쿠데타를 성공시키며 총리에 오른 후 일당 독재 체제를 강화하였죠. 이로써 이탈리아가 전체주의 국가로서의 포문을 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독일 나치당의 등장입니다. 나치당은 1919년 독일 노동자당으로 시작되었다가 1920년에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당명 나치는 국가사회주의를 의미하는 내셔널 조젤리스티시의 앞부분 나와 치를 따서 나치라 하였습니다. 나치당에서 뛰어난 연설가, 이론가, 조직 전문가로서 활동하던 아돌프 히틀러는 1923년 군부 지도자들이 미헨의 맥주홀에서 연 왕정복고 연설회에 돌격대를 이끌고 나타나 이른바 맥주홀 폭동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여 5년형을 받고 수감되기도 하는데요. 수감 생활 중 쓴 책이 바로 나의 투쟁입니다. 이후 히틀러는 1933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잡은 후 모든 반대파를 없애버리고 독일 제3제국을 성립하였으며 독점 자본주의의 활로를 찾기 위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벌이게 됩니다. 1920년 8월 연합국은 오스만 제국을 해체하는 세브르 조약을 메메드 6세와 체결하였습니다. 이 조약은 오스만 제국의 주권을 반식민지 상태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아르메니아 독립과 쿠르드에 대한 자치권 허용 및 그리스의 이즈미르, 동트라키아 할양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죠. 이 굴욕적 조약에 대하여 공화파 앙카라 정부는 무스타파 케말을 중심으로 그리스 터키 전쟁으로 맞서게 됩니다. 무스타파 케말은 1921년 앙카라 근처 사카리아 전투에서 그리스 군대를 무찔렀고 1922년 그리스 군대가 최종 퇴각하며 1923년 7월 연합국과 로잔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조약으로 터키는 동트라키아와 이즈미르 지역을 회복하였고 연합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국가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해 10월에 터키 의회에 의하여 터키 공화국이 선포되었는데 초대 대통령은 당연히 무스타파 케말이었습니다. 1924년 레닌이 뇌일혈로 사망하자 레닌의 후계자로 러시아는 조지아 출신의 이오시프 스탈린이 집권하였습니다. 그 역시 트로츠키를 비롯한 무수한 정적과 동지들까지도 숙청한 독재자 또는 살인마로 비판받고 있죠. 하지만 1928년 시작한 1차 5개년 계획을 통하여 러시아를 농업국가에서 전면적인 산업국가로 탈바꿈시켰을 뿐만 아니라 1937년 제2차 5개년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소련은 공업 생산에서 유럽 1, 2위를 다툴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비록 중공업과 군수산업의 성장만 중요시한 결과 경제 발전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국민 생활은 여전히 공공했지만 어쨌든 이런 스탈린의 계획이 성공한 덕분에 히틀러의 공습을 막아낼 수 있었죠. 1936년에는 스페인 제2공화국 인민전선 정부에 반대한 파시스트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발을 뺐고 러시아가 지원한 인민전선 정부와 독일과 이탈리아가 지원한 프랑코 군대 간의 전쟁 결과 1939년 8월 프랑코가 통령에 등극하면서 스페인에도 파시스트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1931년 9월 철도 폭파 자작극인 유타오 사건을 이유로 만주를 확보한 일본은 1932년 3월에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황제로 하는 괴뢰국가 만주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이는 만주와 조선을 잇는 병참선을 확보하여 본격적인 중국 침략에 대비한 것이었죠. 결국 일본은 1937년에 루거우차오 자작극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중국 본토를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이 중일전쟁인데 관점에 따라서는 중일전쟁을 제2차 세계대전의 출발이라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전쟁이 개시되자마자 일본은 베이징, 텐진, 상하이, 난징을 점령하였고 중국의 국민당 정부는 충칭으로 수도를 옮겼죠. 그리고 이때 일본은 중국의 저항에 대한 보복으로 난징에서 민간인 30만 명을 학살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난징 대학살입니다. 중일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종결됩니다. 독일은 1938년 오스트리아,
1939년 3월에 체코슬로바키아를 합병하고 1939년 8월 소련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후 그해 9월에 폴란드를 침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영국과 프랑스가 선전포고를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침략의 이유는 대공황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란드는 2주 만에 독일에 점령되었고, 독일과 소련은 폴란드를 동서로 나누었습니다. 이후 독일은 1940년 4월에 노르웨이와 덴마크, 5월에 벨기에와 네덜란드, 그리고 6월에는 엄청난 돈을 들여 건설한 마지노선까지 돌아서 프랑스를 점령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이후 독일은 발칸반도로 진출했고 1940년 8월에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정복했습니다. 1941년 5월에는 이탈리아를 도와 그리스까지 정복하였죠. 이제 유럽은 영국과 소련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1941년 6월 독일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공격하였습니다. 병사 300만에 전차 3000대, 대포 7000문, 전투기 2500대로 구성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장비와 인원이 동원된 침략이었죠. 하지만 히틀러는 자신이 나폴레옹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히틀러는 모스크바를 점령했지만 12월이 되자 추운 날씨와 소련군의 저항으로 어쩔 수 없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큰 패착인 이유는 독일이 러시아로 엄청난 병력을 이동시키는 바람에 절망적이었던 서쪽의 영국과 프랑스가 살아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1939년 승승장구하고 있던 독일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과의 전쟁에 집중한 틈을 타서 홍콩,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을 점령하였죠. 이에 미국이 일본의 기름과 철 수출을 중단하였고, 일본은 1941년 12월 8일 선전포고 없이 진주만을 기습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태평양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죠.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의 니미츠 제독이 이끈 미 해군이 일본을 격파하였는데, 이때 일본이 자랑하던 세계 최대 항공모함인 42,000톤급의 아카키, 소류, 카가 등의 항공모함 3척을 비롯한 수많은 함정과 전투기들이 파괴되어 일본은 태평양의 제해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1943년 1월 2차 대전의 중요한 분수령이었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이 패하면서,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하면서 전세는 연합군에게 기울어졌습니다. 1943년 7월에는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체포되어 처형되었고, 1944년 6월에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끄는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하고 독일군을 격파하며 유럽의 중심부로 진격하였습니다. 그리고 1945년 3월에는 독일에 입성하였고, 4월이 되면 소련이 연합군에 가세하여 독일 동부로 진격하였죠. 결국 1945년 4월 30일 히틀러는 자살하였고 독일은 곧 항복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는 1945년 4월 연합군이 오키나와 상륙작전에 성공한 후에 7월에 있었던 포츠담 회담의 결과에 따라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이 이를 거절하자 미국은 8월 6일과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원자폭탄을 투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왕 히로히토가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은 종료되었습니다. 1945년 7월 독일의 포츠담에서 영국의 처칠, 미국의 트루먼, 소련의 스탈린이 참석하여 패전국 독일의 처리, 폴란드 서부 국경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2월에 있었던 얄타 회담에 따라 독일 및 베를린이 4개 지구로 나뉘어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가 통치하고 오스트리아와 빈 역시 4개 점령지구로 나뉘었습니다.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은 오데르강과 나이세강으로 결정되었고 동프로이센의 일부가 폴란드로 귀속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평등을 기본 원리로 하는 민주주의와 불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결합하면 어떤 모순을 낳는지 나치즘을 통하여 보여준 사례입니다. 민주주의의 전통이 강한 미국이나 영국은 국가 권력이 개입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수정함으로써 적어도 나라 안에서는 민주주의를 유지하였지만, 그렇지 못했던 독일은 나라 안에서도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전체주의로 돌아섰죠. 하지만 나라 안에서 민주주의를 지켰던 서구 열강도 제3세계에 대해서는 결코 침략 정책을 벌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1933년 1월 총리 자리에 오른 히틀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베르사유 조약을 폐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독일은 이전에 비해 약 10%가량의 영토를 잃었으며 육군 병력은 10만으로 제한되었고 1,300억 마르크가 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즉,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게 지정학적,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게다가 베르사유 조약의 231조에서 전쟁의 발발과 전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이 독일에게 있음을 못 박음으로써 독일인들에게 도덕적 수치심까지 주었습니다. 따라서 독일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베르사유 조약에 담긴 내용은 지나치게 가혹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다고 할 수도 없었죠. 그랬기 때문에 히틀러가 권력을 잡기 이전부터 정치 이념을 떠나서 대부분의 독일 국민들이 베르사유 조약의 폐기를 원했고, 히틀러 역시 선거 과정에서 이런 감정을 자극적으로 부추기고 이용하며 지지율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권력을 잡은 히틀러는 한동안 예상외로 온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히틀러는 권력을 잡은 지 3달 정도 후인 1933년 5월 17일 독일 국회에서 이전 정권의 온건한 외교 정책을 대부분 이어받겠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는데, 이를 통해 히틀러는 자신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의구심을 일단 잠재우고자 했습니다. 이는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군사력이 크게 약화된 데다가 1929년 경제 대공황까지 경험한 상태에서 독일이 당장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실제로 이전 정부들의 외교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점차 분명해졌는데요. 히틀러는 연설을 하고 불과 약 5달 후인 10월에 독일이 국제연맹에서 탈퇴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연맹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국제기구였고, 독일은 처음에 승전국들에 의해서 가입을 거부당했다가 외교 관계가 점차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1926년에서야 가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국제연맹이 베르사유 조약의 연장선상에서 독일을 억압하기 위한 승전국들의 기구라고 주장했고, 프랑스와 영국에게 독일처럼 육군 병력을 10만으로 제한하라는 요구를 한 뒤 이 요구가 거절되자 이를 명분 삼아 국제연맹에서의 탈퇴를 선언합니다. 1935년 1월 히틀러는 큰 외교적 성과를 거두는 데 성공합니다. 바로 자르 지방을 다시 독일에 복속시키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자르 지방은 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조약에서 승전국들이 독일에서 분리시켜 국제연맹의 감시 밑에서 15년간의 자치권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15년 후 자르 지방의 시민들은 투표를 통해 자치 상태로 남거나 프랑스로 병합되거나 독일로 병합되는 것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었는데, 히틀러는 라디오와 대중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캠페인을 통해 무려 90%의 자르 지방 시민들이 독일로의 병합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자르 지방의 복속을 통해 자국 내에서 인기를 더욱 끌어올리고 외교적으로도 자신감을 얻은 히틀러는 2달 후인 3월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전격적으로 합니다. 게다가 새롭게 공군을 편성하고 베르사유 조약에서 제안한 10만 명의 육군이 아닌 55만 5천 명의 육군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힙니다. 이런 히틀러의 계획에 영국과 프랑스는 한 달 후인 4월 이탈리아를 끌어들여서 스트레사 협정을 맺고 히틀러에 대한 공동의 대책을 준비합니다. 훗날 독일과 같은 편에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이탈리아가 이 시점에 프랑스와 영국의 편에 섰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한편으로는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할 경우 이 지역에 대한 이탈리아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프랑스와 영국에게 협조해줄 경우 자신이 해외 팽창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던 에티오피아와의 전쟁에서 양국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은 곧 영국에 의해서 스스로 무력화됩니다. 2달 후인 6월, 영국이 독일과 따로 해군협정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 협정을 통해 독일은 자국의 해군력을 영국의 35% 수준에 맞추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영국은 이를 통해 대공황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방비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협정을 통해 독일 해군을 15,000명으로 제한했던 베르사유 조약은 의미가 퇴색되었고,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로 이어지는 국제 공조 또한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죠. 설상가상으로 1935년 10월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에 대한 전쟁을 시작하지만 믿었던 것과는 달리 영국과 프랑스가 있던 국제연맹으로부터는 경제 제재를 당했고, 대신 히틀러로부터 지지를 받습니다. 경제 제재에 직면한 무솔리니는 오스트리아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하는 대신 해외 팽창 정책에서 독일의 지원을 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을 파기하는 데 있어서 점점 자신감을 얻은 히틀러는 해가 바뀐 1936년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비무장화된 상태로 남아있던 라인란트의 진군, 이 지역을 다시 무장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사실 이 지역에 진군하면서 히틀러는 프랑스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철수할 계획을 세워놓았을 정도로 이때까지만 해도 독일의 군사력은 아직 프랑스와 전면전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의 막대한 피해가 트라우마로 남아있던 프랑스는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점령해버린 히틀러에 대한 통제는 이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히틀러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영국과 프랑스를 지켜보며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도 점차 양국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대신 히틀러와 협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했죠. 서쪽의 라인란트를 무장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자신의 정책에 자신감을 얻은 히틀러는 동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무솔리니가 자신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은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를 병합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미 오스트리아에는 독일과의 병합을 지지하는 나치 지지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던 상황이었죠. 히틀러는 1938년 2월 오스트리아의 총리였던 슈슈니크를 자신의 별장에 초대해 오스트리아의 역사는 민족에 대한 반역의 역사 그 자체라며 본인이 반역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며 자신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통보합니다. 슈슈니크는 안팎에서 강해지는 나치의 위협에 맞서 오스트리아의 독립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행하고자 했으나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진군을 위한 동원령을 내렸고 결국 슈슈니크는 히틀러의 요구에 따라 국민투표 계획을 철회하고 총리직에서도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슈슈니크가 물러나자 오스트리아의 나치 지지자들은 오스트리아의 주요 관공서들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히틀러는 3월 12일 오스트리아로 병력을 진군시킴으로써 오스트리아를 병합하는 데 성공합니다. 오스트리아를 병합한 히틀러의 다음 목표는 체코슬로바키아였습니다.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 지역에 독일어를 사용하는 약 300만 명의 인구가 있는 것을 이용하는데요. 히틀러는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을 주장하며 이 지역을 국제적인 갈등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체인벌린은 민족 자결주의에 바탕한 히틀러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히틀러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38년 9월 15일 히틀러의 별장에서 히틀러를 만나죠. 논의 과정에서 체인벌린은 프랑스와도 의견을 조율한 끝에 독일이 주데텐란트를 병합하는 것에 동의하는 대신 히틀러가 나머지 체코슬로바키아의 지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뮌헨 협정이라 불리게 된 이 결정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의견은 철저하게 배제되었죠. 역사가들에 의해서 외교사에 있어서 최악의 협정 중 하나로 꼽히는 뮌헨 협정이지만 막상 당대 영국인들과 프랑스인들은 이 협정에 큰 지지를 보냅니다. 이는 1차 세계대전의 트라우마로 인해 새로운 전쟁을 피하고 싶었던 일반 시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데텐란트를 제외한 나머지 체코슬로바키아 영토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애초의 약속과는 달리 히틀러는 다음해 3월 15일에 체코슬로바키아의 나머지 영토마저 침공하게 됩니다. 이로써 히틀러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유화 정책은 실패했음이 드러났으며 양국은 어쩔 수 없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에 이어서 단치 지역을 비롯하여 폴란드 영토에도 욕심을 보이자 영국과 프랑스는 3월 19일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할 경우 폴란드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더 이상 자신의 팽창을 묵인하는 유화 정책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히틀러에게는 한 가지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소련과의 관계였습니다. 폴란드를 공격한 이후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대한 전쟁을 시작했을 때 소련마저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할 경우 1차 세계대전의 악몽이었던 양면 전쟁이 다시 반복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다시 한번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독일에 맞설 동맹에 대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동유럽 전선에서 소련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면 전쟁이 끝난 후 동유럽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너무 커질 것을 두려워해 망설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할 경우 소련군이 폴란드의 영토 안으로 진격하여 독일에 맞서도 되는지의 문제를 두고 협상이 지지부진해졌는데 이는 소련군이 한번 폴란드에 들어오면 전쟁이 끝난 후에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영국과 프랑스의 국내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공산권인 소련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협상을 방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역시 소련에 접근하는데요. 결국 1939년 8월 23일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음으로써 영국과 프랑스의 전략은 또다시 실패합니다. 이 조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데에는 양국이 서로를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공개된 조항 외에 양국이 폴란드를 비롯하여 동유럽과 북유럽을 각각의 영향권으로 나누기로 비밀리에 합의한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비밀 조항을 통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고자 했던 소련의 욕구가 만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음으로써 양면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난 독일은 일주일 후인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더 이상 유화 정책으로 히틀러의 독일을 묵인할 수 없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9월 3일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했고, 이로써 6천만 명이 넘게 사망하는 2차 세계대전의 막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일본의 기습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주만에서 미국은 완전 무방비 상태로 일본에 당하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당시 진주만에는 어뢰 방지용 그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미국의 전함들은 신나게 어뢰를 두들겨 맞았고 수많은 수병들이 사망했습니다. 왜 미국은 이토록 방심했던 걸까요? 보통 함선을 공격하는 방법은 폭탄을 투하하거나 아니면 어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명중률의 문제와 함선의 대공포 사격으로 인하여 힘든 부분이죠.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어뢰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조차 진주만의 얇은 수심으로 인하여 불가능합니다. 진주만의 수심은 겨우 12m로 전함이 정박할 수 있는 수심이지만 내격기에서 투하되는 어뢰에는 말도 안 되는 수심이죠. 왜냐하면 보통 투하된 어뢰는 수심 50에서 60m의 깊이로 잠수를 했다가 다시 떠오르면서 전함으로 돌진을 하기 때문에 진주만에서 사용했다가는 바닥에 박힐 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해군기지의 방공망과 진주만의 얇은 수심을 너무나 믿은 나머지 어뢰 방지용 그물조차 설치하지 않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심리를 잘 파악했고 중국 전선에서 활약하던 베테랑 해군항 공대를 이용했습니다. 진주만과 비슷한 지형에서 이들은 신형 어뢰를 통한 투하 훈련을 하였으며 결론적으로 12m 수심에서도 어뢰를 통해 함선을 격침할 수 있게 되었죠. 사실 진주만 이전에도 이러한 어뢰 공격이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 해군의 타란토항 공격 사건인데 수심이 14m인 항구에서 정박 중이던 이탈리아 전함을 어뢰를 통하여 박살낸 적이 있었죠. 이처럼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에 방심을 거듭한 미국은 자존심에 먹칠을 하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민족 자결주의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사전적 의미를 말하자면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1918년 윌슨 대통령이 발표한 14개조 평화원칙에 포함된 것으로 전세계 수많은 약소민족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대한민국의 3.1운동과 임시정부를 설립하는 데도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민족자결주의는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이었던 러시아는 혁명으로 인하여 정권이 교체됩니다. 레닌이 이끄는 소비에트 정부로 말이죠. 그리고 레닌은 연합국의 식민지 분배 문서를 공개해버립니다. 그 문서에는 연합국들이 비밀 외교를 통해 자기 마음대로 식민지를 분배하는 추악한 모습이 담겨 있었죠. 세계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윌슨 대통령은 연합국의 전쟁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14개 평화원칙,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패전국에서만 해당되는 원칙이었고 승전국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원칙이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이를 통하여 승전국들이 패전국인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의 영토에서 민족에 따라 국가를 분리할 수 있게 만들었고 다시는 전쟁을 하지 못하게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결국 유럽에서만 소수의 국가가 독립을 성취할 수 있었고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식민지들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죠. 물론 독립의 열기는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훗날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민족 자결주의를 역으로 이용하여 독일계 주민들이 많은 지역을 다시 수복하기 시작했고 승전국인 프랑스와 영국은 중동에서 민족 자결주의로 인해 새롭게 독립한 국가들을 점령하여 지배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민족 자결주의라는 정신 아래 숨겨진 강대국들의 추악한 비밀은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러일 전쟁이 발생하기 전 일본과 러시아는 지속적인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우월한 이익을 승인해 준다면 러시아의 만주에서의 이익을 인정해 주겠다고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일본을 단순한 약소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뿐하게 무시해버리고 추가로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죠. 이 조건을 보면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 있는데, 대한해협에 대한 자유로운 항해와 북위 39도 이북의 한국을 중립화시키자고 합니다. 즉, 남북 분단이 일어나기 수십 년 전부터 한반도를 분단하자는 생각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러시아의 조건을 받아들였다면 한반도는 1900년 초반에 일찍이 분단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반도를 완전하게 차지하고 싶었던 일본은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결국은 러시아와 단교를 하고 선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일본은 만주의 문호 개방을 주장하며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아냈죠. 당시 만주는 나름 화제거리인 시장이었고, 러시아의 손으로 들어간다면 미국과 영국에게는 경제적인 페널티가 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반도의 통치권을 주장하는 것보다 만주의 문호 개방을 주장하면서 서구 열강의 힘을 빌려오는 데 성공했고, 러시아는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 소련이 함께하는 4국 동맹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무기 원조를 조금이나마 차단할 수 있었고, 전선의 부담을 줄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독일의 소련 침공으로 이는 물거품이 됩니다. 결국 군부에서는 독일을 도와 소련을 공격하자는 북진론이 등장이 되는데, 이때 일본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일본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고, 소련을 공격하게 된다면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소련 공격을 포기하고 방향을 돌려 프랑스령 남부 인도차이나 침공을 시작하게 되죠. 목적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무기 지원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당시 연합국의 무기 지원은 중국에 끝없는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의 판단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바로 미국의 대일 석유 수출의 전면 금지였습니다. 반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신속하게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행동은 독일과 싸우고 있던 소련에 일본이라는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죠. 결국 벼랑 끝에 몰린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을 선택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모든 국가는 엄청난 채무에 시달리게 됩니다. 연합국은 미국에 빌린 채무를 갚기 위하여 독일에게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하게 되는데,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 사실상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독일이 이러한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의 복구와 상품 수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조차도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연합국의 채무 조건을 완화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했고, 연합국들은 군사까지 동원하여 독일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인들은 저항하기 시작했고, 유럽의 심각한 상황에 놀란 미국은 독일의 배상 부채를 조정하면서 부담을 줄여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미 독일은 우경화의 길로 점차 빠져들어가고 있었고, 대공황까지 발생하면서 독일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인 상황을 이용하여 세력을 구축하는 정치인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1941년 12월 어느 평화롭던 일요일, 아내와 휴일을 보내고 있던 정보장교 레이튼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Layton residence. 진주만에서 주둔하고 있는 미국 해군이 일본군에 공습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같은 시각 공군 또한 일본의 폭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미군 기지는 삽시간에 비상상태가 됩니다. 유일하게 일본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던 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레이튼 장교였습니다. It's any satisfaction to you, Layton. You were right. 레이튼의 경고를 무시한 그의 상관은 뒤늦은 후회를 하지만 We'll make the next man in this chair listen to you. 이미 일본군의 공격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후였습니다. Did you know anyone aboard Arizona? My roommate from the academy. 이에 분노한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죠. 하지만 조건이 절대적으로 일본에게 유리한 상황. The Japs have 10. We have 0 functional battleships. We'll just have to count on the men that we have out there to hold the line. 레이튼의 상관은 좌천되고 신임 사령관으로 발령받은 니미츠. Hey, Nimitz! When are you gonna let us hit those Japs? Sorry, sir. 사령관으로서 첫 출근을 한 니미츠는 레이튼에게 일본군의 다음 작전을 예측하는 임무를 줍니다.